자, 가트너에서는 매년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 정보 기술들이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를 항상 내놓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2022년도를 예측한 그런 자료고, 그러니까 나온 거는 2021년이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탑 10이라고 해서 항상 10가지를 발표하다가 2021년에는 9가지를 발표를 했고, 2022년에는 테크놀로지 트렌드라고 해서 1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도를 내다보면서 얘기한 전략적 기술 추세 동향에 대해서 12가지에 대해서 쓴 그 가트너의 보도 자료를 한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 공부할 겸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여기 트렌드 1부터 이쪽에 트렌드 12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어들이 좀 축약해서 나와 있고, 이 회사에서 만든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도 있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용어의 어원이나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전반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그 기사에 적혀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알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데이터 패브릭인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일단 여기 데이터 패브릭부터 제너러티브 AI까지 12가지가 나와 있어요. 3가지 컬럼으로 3개의 열 기둥으로 12가지를 설명해 놨는데요. 데이터 패브릭부터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 이런 순서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있는 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패브릭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촘촘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촘촘하다기보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리소스들이 서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패브릭 컴퓨팅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고, 그거하고 이제 호환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브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섬유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섬유 조직도 가로줄, 세로줄이 연결돼서 뭔가 하나의 큰 집합체를 이루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데이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IT 자원들이 한데 얽혀 있는데, 이게 아무튼 데이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스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시기도 다르고 용도도 다른데, 이런 걸 한데 묶어서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 없이 마치 하나의 창고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텐데, 우리말로는 이거를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씁니다. 따로 섬유나 섬유 조직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쓰고, 예전에 지금도 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리드 컴퓨팅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패브릭 컴퓨팅이라고 쓸 때는요.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은 뭘 제공하느냐 그러면 플렉서블하고 유연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esilient integration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resilient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요, 이거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resilient는 탄력성이거든요. 뭔가를 누르면은 이게 곧바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도 손끝으로 꾹 누르면 손끝을 떼면은 이게 또 올라오잖아요. 고무도 약간 온폭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거를 레질리언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IT 분야에서 번역해서 쓸 때는 복원력 있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고 복원력 있는 통합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 어디에 걸쳐 있는 거냐고 하면 플랫폼은 넓게는 운영체제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번역할 때 보통 플랫폼이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그냥 플랫폼이라고 넘어가죠. 이 플랫폼과 비즈니스 사용자, 이 비즈니스 유저는 대비되는 용어가 보통 IT 유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IT 개발자들에 대비해서 현업에서 업무용으로 IT를 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각종 플랫폼과 여기에 걸쳐서 거기 전반에 포함이 돼서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러 플랫폼과 현업의 사용자
곳들한테 다 얽혀있는 그런 데이터 소스들을 유연하고 복원력 있게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용성 있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어디에서든지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자,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where the data lives가 데이터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런 말이지만,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간에 그것이 필요한 곳에서 가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쓰게 되면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데이터 패브릭은 뭘 할 수 있느냐, 애널리틱스는 분석학, 분석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용어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데 그냥 분석이죠. 분석. 약간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통계적인 분석 이런 거는 애널리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은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뭘 하기 위해서냐 그러면 학습한다 그러죠. 공부한다, 배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 분야에서는 그런 식으로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습한다, 아니면 능동적으로 추천한다.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변경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 관리 노력, 여기서 얘기하는 effort는 그냥 노력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데이터 관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근데 비용에는 돈으로 쓰는 비용도 있고요. 그냥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비용도 있고 비금전적인 비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ffort나 cost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cost보다 effort는 약간 정성적인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쓴 것 같고, 이거를 최고 70%까지 절감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향은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거는 사이버 보안 메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메쉬는 그물망이죠. 이거는 이제 구멍이 이제 많이 뚫려 있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완전히 뭐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기보다 어떻게든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보통 설명할 때 쓰는 건데, 이 데이터 패브릭 할 때 패브릭하고 메쉬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나중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데이터 패브릭하고 데이터 메쉬는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데이터 패브릭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데이터 메쉬는 조금 더 업무지향적인 약간은 좀 특정 분야로 한정된 데이터 패브릭을 데이터 메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것들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 그거를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라고 쓰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메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렉서블하다고 나와 있어요. 유연한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한번 고정되면 픽스드 돼서 변화를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연하고 컴포저블하다는 거는 이거는 구성 가능이라고 번역합니다. IT 분야에서는 구성 가능하다는 거는 뭐냐면요, 컴포넌트 조립식으로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 오른쪽을 바꿀 수도 있고 위아래를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옵션으로 넣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거를 컴포저블 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컴포저블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구성 가능 아키텍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성 가능한 구조, 그거를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인데, 그러면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은 시큐리티 서비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널리 퍼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스퍼리트라는 말은 이것도 이런 IT 분야에서 저 용어가 나오면 그냥 서로 다른 디퍼런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질적이다, 동질적인 거의 반대말이긴 한데 서로 다른 디퍼런트, 서로 다른 보안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있는 구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요거를 잘 정리해서 묶으면은 번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는 뭘 가능하게 해주냐 그러면은 베스트 오브 브리드는 최상의 업계 최고의 아주 좋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최상의 성능이 좋고
스탠드 언론,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다른 게 있어야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홀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 실행 가능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큐리티 솔루션을 얘가 꾸며주는 거고, 요 두 개가, 그렇죠? 그래서 시큐리티 솔루션, 해결 방안.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솔루션이라고 많이 쓰는데 정식 외래어 표기법으로 쓰게 되면 이게 솔루션이라고 쓰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요거 쓸 때는 보통 솔루션이라고 많이 쓰긴 하는데,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죠.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뭘 가능하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들이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냐, 그러면은 워크 투게더, 함께 공동 작업을 해서 전반적인 보안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워크 투게더는 뭐 빼도 될 것 같아요. 요거 투게더를 뭐 뒤쪽으로 보내서 써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들이 전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왜냐하면 메시가 다 연결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만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굉장히 떼어놓으면 훌륭해요. 떼어놓으면 훌륭하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스탠드 언론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다, 이렇게 포함해져 있고, 그러면서 while, 반면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면서 컨트롤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 지점들을 어디로 더 가깝게 이동시키는 거냐 하면은 실제 보호해야 되는 자산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솔루션들이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설계된 자산이 있는 곳에 더 근접해서,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면 원래 이 스탠드 언론 시큐리티 솔루션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작동하고 그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에셋의 그 지점이나 그 필요한 곳에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믿음직하게, 그래서 신원이라든가 컨텍스트는 보통 이것도 컨텍스트 이렇게 번역을 하죠. 상황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분야에서는 요즘에는 그냥 컨텍스트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신원, 컨텍스트, 그리고 정책의 준수. 어디어런스는 이 아래 어디 나올 텐데, 컴플라이언스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규칙이 정해지면 그거를 잘 따라야죠. 이런 것들을 verify, 증명하거나 확정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다 쓰일 수 있냐고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이나 비클라우드 환경에 다 걸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rivacy Enhancing Computation인데, Enhancing은 향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 번역할 때, 그래서 Privacy Enhancing 그러면 개인정보 향상 계산이라고도 하지만 컴퓨팅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컴퓨터를 쓰는 방법,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 또 분석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름을 부를 때 컴퓨테이션이라고 쓰는 것 뿐이죠. 자, 이런 거는 어떤 거를 보장해 주느냐, 확실하게 해주냐 그러면 개인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더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 안정성 있게 만들어 준다,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 이런 거는 이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진화하고 있는 개인정보나 데이터 보호 법률들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뿐만 아니라, evolving이나 growing이나 이렇게 그 대칭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커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increasingly 더 점차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increasing이나 evolving이나 growing이나 다 비슷한 동의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rivacy Enhancing Computation은 뭘 활용할 수 있냐 그러면 다양한 Privacy Protection Technique, 개인정보 보호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필요한 가치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부터 뽑아내는 거냐 그러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팩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들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부터 밸류를 추출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무조건 그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같은 게 묻혀 있다. 그러면은 남성들은 이런 걸 많이 사네, 여성들은 이런 걸 많이 사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럼 나한테 밸류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막 뽑아내면 안 되고, 이런 거는 그런 일을 하곤 하는데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 compliance requirements, 여러 가지 법률이나 규제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기준이 있겠죠. 근데 그거에 맞추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잘 준수하면서도 그 데이터에서 중요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까지를 요 컴퓨테이션 안에, 기술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말이 가끔씩 나와요. 이거 우리말로 쓸 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씁니다. 이쪽 분야에서. 자, 이거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 이 클라우드가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술, 요런 거하고 관련됐다는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면 클라우드에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 활용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이티브가 뭐 거기에서 태어났다, 거기 원주민이다, 거기하고 태생적으로 맞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술인데, 이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키텍처는 레질리언트하고, 이거는 그 복원력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고, 일라스틱은 탄력적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뭐 지진이 났어요. 그럼 건물이 바로 딱딱하면 무너져 버리는데, 이게 탄력적이면은 약간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냥 서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찌그러졌다가, 레질리언스는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지는 거고, 일라스틱은 약간 구부러졌는데 꺾이지는 않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agile이라고 쓰는데요. 우리말로 쓸 때는 이걸 agile이라고 주로 많이 씁니다. 민첩하다, 빠르다 그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로 쓸 때는 보통 agile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민첩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거죠. 느릿느릿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즉시 해결해 준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 그러면 아주 빠른 디지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는 말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어떤 것보다 더 좋다 할 때 improved on이라고 씁니다. 이거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요 뒤에 있는 것보다.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프트 앤 시프트 어프로치보다. 그 리프트 앤 시프트는 이거 우리말로 쓸 때도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레거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아닌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바꿀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없던 시절에 쓰던 시스템을 클라우드가 생겼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옮길 때 리프트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지게차로 물건을 들어 올려요. 그 다음 시프트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서 옮긴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떠서 자리만 바꿔서 옮겨 놓은 거, 자리를 바꿔 놓는 그런 어프로치, 이런 거를 리프트 앤 시프트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클라우드에 맞게끔 뭔가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변환시키거나 뭔가 수정을 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안 맞을 수 있죠.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빨리 옮길 수 있잖아요. 금방금방. 그런 뭐 장단점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해가 뭔지 모르고 이거를 변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일단 떠서라도 옮기죠. 그러니까 이삿짐을 뜰 때 방의 구조나 여러 가지 뭐 전기 구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삿짐들을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에 있는 걸 그대로 떠가지고 새로 이사 들어가는 집에 그대로 그냥 갖다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일단은 생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거를 리프트
and shift라고 씁니다. 우리말로. 그런 접근 방법을 썼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보다 괜찮은 거냐면 클라우드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보다 클라우드로 리프트 앤 시프트해서 옮기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자, 요 앞에 있는 어프로치를 설명하는 거죠. 위치는 쉼표했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일들은 요것들은 어떤 이점을 살릴 수가 없다. 실패했다라기보다는 이점을 살릴 수 없다. 클라우드의 이점, 베네핏이나 어드밴티지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여기 보면은 좀 그 같은 말들을 좀 반복해서 장황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메인터넌스가 더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의 유지보수의 복잡성을 추가한다니까 메인터넌스가 유지보수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쓰면은 그런 게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 아까 컴포저블이 구성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물들을 조립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넣을 건 넣고 뺄 거는 빼는 그런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를 구성 가능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 가능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진다. 업무 중심의 모듈라 컴포넌트를 통해서 모듈라는 이 모듈이 하나하나의 구성품들을 모듈이라고 쓰죠. 우리말로 모듈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식 블럭에서 그 블럭 하나하나가 모듈이에요. 모듈. 그러니까 모듈식으로 된 그래서 이것도 모듈 또는 모듈식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모듈식 구성 요소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은 뭐를 더 쉽게 해주느냐 이시 뭐 2 이하인 거니까 코드를 사용하고 또 재사용하는 거. 한번 만든 코드를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더 쉬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임 투 마켓이면 출시 기간이죠. 시장에다가 제품을 내놓는 시간을 타임 투 마켓 뭐 TTM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시 기간을 더 가속화시켜준다고 하는 거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에 브레이크 말고 엑셀이 있잖아요. 엑셀. 그게 이거죠.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시간을 더 빠르게 해주는 거고 뭐에 대한 거냐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솔루션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팅 하면서 릴리싱 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기업의 가치를 표현한다,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로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고 여섯 번째는 자 디시전 인텔리전스인데 무슨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텔리전스를 쓸 때에는 이 인텔리전스는 그냥 우리말로 인텔리전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디시전 인텔리전스는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또는 판단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의사결정 인텔리전스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결정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줄여서 디시전이라고 또 많이 쓰니까 의사결정 인텔리전스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인텔리전스는 실무적인 접근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기보다는 실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다는 의미로 practical approach라고 쓰는 거고 이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 접근 방식, 접근 방법 아니면 그냥 방법 이거를 통해서 조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를 모델로 하느냐 이거를 규격화하고 공식처럼 만들어 놓느냐 이 각각의 의사결정을 프로세스, 업무 절차,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집합으로 쭉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만들어 놓느냐 이걸 사용해서 인텔리전스와 여기서 얘기하는 인텔리전스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같은 그 발전된 형태의 분석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기반의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분석,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 상황들을 여기 복수행이니까 의사결정의 결과물, 의사결정의 내용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알려주고 그럼 여기서부터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다듬어 나간다. 정제해 나가는 용도로 쓴다. 이런 말이죠. 여기 end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 디시전을 목적으로 해서 inform, learn from, refine 요거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인폼해주고 여기로부터 learn from하고 그 다음에 refine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텔리전스와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서 그런 형태로 문장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decision intelligence는 지원해준다 하는 말이고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우리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말도 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향상시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보게 되면 오토메이트, 자동화시켜준다. 의사결정을 여기서 얘기하는 it은 human decision making이겠죠. 이것을 자동화시켜주는데 through가 들어갔으니까 뭘 통해서 augmented analytics, 이거는 증강 분석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보통 증강 현실 할 때 AR 할 때 그 A가 요 augmented죠. 근데 요거는 그 용어가 그러니까 augmented라는 말이 같은 거고 사실 증강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증강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 분석의 한 가지 이제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계학습 같은 것도 쓰고 그다음에 자연어 같은 거를 써서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어는 사람이 말하듯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하는 거를 증강 분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증강 분석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이것도 시뮬레이션 이렇게 쓰죠. 모의 실험이라고도 쓰지만 그렇게 어거지로 번역해서 쓰지는 잘 않고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동화를 시켜준다. 인간이 해야 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Decision Intelligence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오토메이션이 자동화인데, 그죠? 하이퍼자가 들어갔으니까 보통 이런 거를 우리말로 쓸 때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것도 번역하면 초자동화, 오토메이션을 또 자동화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초자동화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디시플린도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드리븐 어프로치다. 디시플린은 규율이 잘 잡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 정리되고 체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업무지향적인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프로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넓게 보면 practical approach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비슷한 말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어프로치는 어디에 쓰이는 거야 그러면 이 투 밑에 identify라고 이제 부정사가 나왔는데 동사 기본이 나왔는데 부사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vet는 요거 요렇게 쓰면 그 수의사를 vet라고 보통 하는데 요거 동사로 쓰면 조사한다, 확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를 시킨다. 여기에는 또 전산화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identify는 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때도 identify로 쓰지만 문제점을 인지하는 거 이런 것도 identify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지를 파악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동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많은 업무와 IT 프로세스죠. 가능한 한. 그러니까 요 identify하고 vet하고 automate의 목적어는 요 프로세스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현업의 업무, IT 업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비즈니스에 대비되는 말로 IT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IT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되고 이거는 IT 자체가 IT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대비돼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런 IT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사람을 IT people이라고 하고 그 현업 사용자들을 비즈니스 people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초자동화는 어떤 거를 가능하게 해주냐 그러면 확장성, scalability, 확장성 또는 원격 운영, 원격 작업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 보통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원격 작업,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disruption은 이게 쓰이는 맥락에 따라서는 우리 정보 시스템에서도 disruption이란 말이 어떤 상황에 쓰이게 되면 이거는 뭔가가 부서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단,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다 깨져서 없어져 버린 거를 disrup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의미를 생각해 본 바로는 비즈니스 모델 disruption 그러면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 중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스케일러빌리티나 리모트 오퍼레이션이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해준다는 거는 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디스럽션은 기존에 사용하는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낡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디스럽션, 개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와해성 혁신이라고 할 때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쓰는 것처럼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편하고 혁신시킨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개선, 뭐 창조적 파괴하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뭐 창조적 파괴에서 파괴는 디스트럭션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다 부셔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파괴가 아니죠.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디스럽션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I 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AI 엔지니어링은 자동화해 주는 거예요. 업데이트, 갱신, 업데이트를 자동화해 주는데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데이터나 모델이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를 어떤 식으로든 만지작거려서 새로운 결과를 내놓고 예측하는 게 모델이거든요. 그럼 이게 연동돼 있죠. 그러니까 모델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놓으면 그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 세 개는 서로 연관돼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를 또 자동화시켜준다는 의미고, 스트림라인은 보통 유선형으로 뭐 물고기나 자동차의 옆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공기의 저항을 그 다음에 어떤 유체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생긴 거를 스트림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이제 IT 용어로 쓸 때는 간소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간소화하다. AI의 딜리버리, AI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쭉 진행해 나가는 전반적인 과정, AI의 전체적인 과정을 간소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combined with는 뭐뭐하고 결합이 된 상태에서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AI governance는 이거는 어떤 규칙, 관리 체계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governance 이렇게 쓰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AI 그런 게 이제 보통이죠. AI governance, 강력한 AI governance와 결합이 되면 이제 AI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딜리버리, AI의 전반적인 과정을 잘 기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 딜리버리가 오퍼레이션이 잘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게 애널라이즈의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를 보장하느냐, 뭘 확실하게 해주냐 그러면 지속적인 비즈니스 밸류, 기업의 가치, 업무 가치, 내가 왜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는 분산형 기업이죠. 그러니까 분산형 기업은 뭘 반영하냐, 디지털 퍼스트, 리모트 퍼스트, 요거 요즘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디지털 우선, 원격 우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뭐 재택근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됐다고 이렇게 많이들 또 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 현상을 얘기할 때 디지털 퍼스트, 리모트 퍼스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우선, 원격 우선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거를 반영한 거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 종업원의 경험이라든가 인플로이가 종업원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개선하고 여기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end는 improve, digitalize, build out 이렇게 포함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와 고객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소비자와 파트너의 터치 포인트. 터치 포인트는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컨택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 그 영어로 쓸 때 접촉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만나는 지점. 이런 거를 영어로 쓰면은 터치 포인트라고 더 많이 써요. 접점이라고 쓰죠. 소비자와 파트너의 접점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굳이 대면 접촉을 안 하고 비대면 접촉을 한다고 하는 거는 화상도 디지털이고 전화도 디지털이고 이메일도 디지털이죠. 이런 거를 디지털라이즈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뭐를 보강해주고 잘 만들어주느냐,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 제품 경험을 더 강화시켜준다, 더 잘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아날로그
피지컬한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 제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요즘에는 어떤 제품에 QR코드 같은 게 있어서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뭐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빨간색이었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파란색이었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은 실제 뭐 자동차 회사 같은 데 가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차들을 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이렇게 컴퓨터로 색상을 바꾸면서 각도를 바꾸면서 아니면 어떤 옵션이 들어갔을 때 어떤 옵션이 빠져 있을 때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게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는 그러니까 왜 분산형이냐 그러면 고객하고 영업사원하고 고객이 한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하고 관리자가 꼭 한 군데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죠. 다 분산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파트너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디자인하는 회사하고 전략을 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회사가 꼭 한 군데 모여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는 뭐 미국에 있고 하나는 뭐 영국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역할이나 기능들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더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요구사항들을 잘 해낼 수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잘 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원격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이라든가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요구사항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요구에 대해서. 그 버추얼 서비스라든가 가상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혼합형,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그냥 다 단절돼서 오프라인 상태로만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온라인 상태로만 근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상태에서 업무 환경을 가지고 싶다는 의미로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토탈 익스피리언스는 보통 줄여서 TX라고 많이 씁니다. 이 익스피리언스를 줄여서 X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UX라고 많이 쓰죠. 줄여가지고. 요거는 통합적인, 종합적인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번역해서 쓸 때 이것도 딱 정해져서 굳어진 말은 아니지만 총체적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총체적 경험, 종합적 경험. 이 총체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뭘 통합하는 거냐? 통합하니까 토털이 되겠죠. 종업원 경험, 종업원이라고 해도 되고요. 내부 사용자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내부 고객, 그게 인플로이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 경험, 고객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이 있습니다. 이 유저에는 인플로이도 있을 수 있고 커스터머도 있을 수 있는데 익스피리언스라는 표현을 쓰는 말들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중복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움직이면 그거를 멀티 익스피리언스, 다중 경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다용도의 여러 분야의 터치 포인트, 접점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to accelerate growth, 성장을 가속화하도록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인티그리티에 걸리는 거고 이게 왜 통합을 하느냐, 성장을 가속화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탈 익스피리언스는 뭘 이끌어낸다, 촉진한다, 촉발시킨다 이런 말이죠. 더 큰 소비자와 인플로이의 컨피던스는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면 자신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신뢰라고 보면 됩니다. 트러스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족, 노열티는 충성도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애드보커시는 지지를 끌어낸다 이렇게 할 때 어드보커시라는 말 쓰죠. 서포트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더 촉발시킬 수 있어요. 뭘 통해서? 홀리스틱이 토탈하고 같은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스테이크홀더는 이해관계자 경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자는 우리 조직이나 나하고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을 스테이크홀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보통 이해관계자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멀티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익스피리언스, 요걸 다 합쳐서 또 토탈 익스피리언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뭔가를 사용하고 접하고 거기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죠. 이쪽에 보면, 위쪽에 보게 되면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 이런 말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토노믹 시스템은 자율 시스템이죠. 근데 요거는 또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그냥 자동 시스템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이나 자율이나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용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보통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아서 자동이나 자율이란 말이 좀 혼용돼서 쓰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자율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오토노머스라는 말도 쓰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 자동,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자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알아서 셀프 매니지드, 자기 관리형이라는 말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작동되는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피지컬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피지컬 시스템은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작동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부터 학습을 하는 거냐, 배우냐 그러면 환경에서부터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서부터 다 학습을 스스로 해내고, 그 다음에 동적으로 어떤 거를 조작하고 수정하느냐 그러면은 자체적인 자기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고쳐나가는 거예요.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래서 최적화합니다. 이 피지컬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어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이 복잡한 생태계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하는 그런 동물들처럼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도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오토노믹 시스템은 뭘 만들어내느냐, 민첩한 테크놀로지 능력, 기술적인 능력들을 만들어낸다. 여기서는 capability는 기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성능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드디스크 같으면 용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술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민첩한 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첩한 기술 기능, 기술 성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도록 해주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요구사항들이나 상황들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해주고, 이렇게 옵티마이즈가 있으면 뒤에 어디 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엔드를 찾고, 그러면 성능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디펜드 어게인스트니까 뭐를 막아주는 거겠죠. 공격을 막아주고, 인간의 개입이 없이, 인간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런 일들을 다 해주는 그런 능력을, 민첩한 능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트렌드 제너러티브 A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너레이티브라고도 있고 제너러티브라고도 읽어가지고요. 이거 저기 번역할 때 제너러티브 AI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뭐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걸 적어놓은 걸 창세기라고 하는데 그걸 제네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는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창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성형 AI라고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는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보통 그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런 그 여러 가지 생산 단계에서의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해내고 설계해내는 거, 이런 시스템들을 창성형 공정계획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말을 조금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창성형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부르면 어떤가 해서 한번 집어넣은 말이고요. 보통 보면 생성 AI라고도 많이 씁니다. 생성. 그대로 생물학에서는 이거 생성이란 말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리고 뭔가 창출하고 만든다는 의미가 뭐 있다고 그냥 생각해버리면 되니까. 자, 이런 창성형 AI는 뭘 학습하냐 그러면 아티팩트. 이거는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은 아티팩트라고 그러죠. 화성 같은 데 가면은 아티팩트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요거를 쓸 때는 가공물, 인공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요거 이제 관련 분야에서 쓸 때는 그냥 요즘에 또 아티팩트라고 그대로 그냥 외래어로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가공물 또는 아티팩트를 그게 뭔지를 알아낸다 이런 말이죠. 꼭 학습한다기보다는 데이터로부터 인공물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내고 그 다음에 generate, 만들어내는 거예요. 혁신적인 새로운 물건들, creation, 새롭게 생긴 물건들. creation은 창조,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S가 들어있으니까 창조된 결과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결과물을, 혁신적인 새로운 결과물, 생성물들을 generate, 생성해낸다,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오리지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지널은 사람이 만든 거하고 비슷한데 그거를 repeat it, 똑같게 반복한다는 말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컴퓨터 이런 말 들어봤죠. 인공지능이. 그럼 그림을 그리면 그냥 똑같은 그림을 판박이 찍어내시듯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도 그렇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컴퓨터에 그려서 프린트하지 않은 이상 사인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사인이 한 사람 사인이 100장이면 100장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잖아요. 유사하지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거하고 처음에 그려놓은 거하고는 비슷해요. 근데 똑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Repeat it은 그것을 반복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똑같게 다시 그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 사인도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비슷하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한 거구나 알 수 있지만 내가 아까 한 거랑 지금 한 거랑 여러분들 지금 사인 한번 해보세요. 그게 딱 겹쳐놓으면은 진짜 100.0% 딱 겹치진 않거든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성형 AI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잠재력이 있냐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인, 창조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 크리에이티브나 크리에이트나 같은 말이긴 한데 창조적인 컨텐츠들, 그러니까 있는 거를 그대로 흉내내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같은 거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림들이 뭐 내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나무가 많은 산 옆에 넓은 강이 있는 풍경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그런 그림이나 비디오를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Generative AI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R&D 사이클을 더 가속화시켜주는 거죠. 더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주기를 더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냐 그러면 레인지 프롬이니까 2가 있겠죠. 그래서 의약 분야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을 프로덕트 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에서 신제품 개발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R&D 사이클들을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길지는 않은데 용어들이 너무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가 있죠. 영어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기사하고 마찬가지로 원문을 한번 읽으면서 이거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한 번 더 잘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연도에 다른 기술들은 또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